사람들은 통일을 두려워합니다. 단순히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두려운 것은 그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난 후 아무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기이하게도 같은 미지의 미래를 두고 어떤 이들은 한 국가를 짓누를 심연을 보고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의 구구는 물론 동북아시아 전체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히든카드를 봅니다. 이처럼 극명하게 다른 시선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긴장감이야말로 어쩌면 이 문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동시에 가장 기대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이진우입니다. 국가전략연구원에 들어와 처음 10년간 제 업무는 간단히 말해 심연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제 분석가이며 제 세상은 데이터, 모델, 그리고 차가운 대차대조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의 임무는 민족적 감정과 정치적 색채로 가득 찬 통일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고 냉정한 숫자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모든 보고서의 핵심 결론은 거의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통일은 경제학적으로 재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이를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범부처 태스크포스 팀으로 발령받았고 제 업무는 더 이상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히든카드로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지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이성적 틀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강제로 받아들여야 했던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기록입니다. 한때 1 더하기 1이 반드시 이보다 작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다는 광기 어린 논리를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카페인과 밤샘 피로로 가득했던 회의실에서 통일이라는 단어가 언급될 때마다 공기 중에는 역사적 책임감과 현실적 불안감이 뒤섞인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유령처럼 모든 한국인의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 분석가로서 그 유령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의 조건반사처럼 통일을 비용이라는 단어와 굳게 연결지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논증이 필요한 명제가 아니라 사고할 필요 없는 공리였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가 아니라 통일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킬 것인가를 논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항상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수없이 인용했고 그 숫자는 마치 낙인처럼 우리 모든 보고서의 첫 장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조유로, 이 숫자는 당시로서는 다른 차원의 부처럼 들렸으며 구체적이고 막중하여 어떠한 낙관적인 상상도 짓누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동독과 서독이 통합된 후 수십 년간 이어진 경제적 고통, 사회 통합의 거대한 마찰, 치솟는 실업률, 그리고 지금까지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심리적 장벽을 분석했습니다. 유럽의 가장 강력한 산업국인 독일조차 이토록 비참한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저는 한 보고서에서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독일 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한다면 당시 동서독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 우리의 인당 GDP는 그들의 40배, 심지어 50배에 달합니다. 를 고려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독일의 몇 배, 심지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너무나 거대하여 내부 토론 시 우리는 종종 터무니없는 침묵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역사적 사명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돈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동료였던 한 사회학 박사는 제 보고서보다 훨씬 비관적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대혼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배급제와 집단주의 사상에 익숙한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고도로 경쟁적이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언어는 통하지만 사고방식, 생활습관, 가치관은 거대한 해자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구 이동은 이미 과부하 상태인 우리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교육, 의료, 주택, 고용축을 순식간에 붕괴시킬 것입니다. 그는 시스템적 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 국가의 사회 구조가 단시간 내에 붕괴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사회 불안, 범죄율 급증, 그리고 정체성의 거대한 위기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강의 기적이 과연 갑작스러운 통일 홍수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요? 이러한 두려움은 남북 격차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이며 삼성, 현대, LG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 상품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떨까요? 현대 산업 문명과 거의 단절된 사회입니다. 우리는 5G와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거대한 발전의 단층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합병이 아니라 오히려 수혈처럼 들리게 했습니다. 게다가 일방적이고 끝없는 수혈, 결국 우리 자신도 과다출혈로 쓰러질 때까지 이어질 수혈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세대, 특히 우리와 같은 소위 엘리트와 기술 관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깊이 박혔습니다. 통일의 규모가 클수록, 통일의 진행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커지고 빠져들 심연은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공개적인 언론 토론이든 비공개적인 정책 연구든 국가 전체의 논의는 이 거대한 비용의 그림자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분열을 관리하는 법, 현상 유지를 하는 법, 통일의 위험을 줄이는 법에 대해 논쟁했지, 통일을 실현하는 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은 아름다운 꿈이었지만 내일 당장 일어나서는 안 될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교묘하게 궁극적인 목표로 포장되었지만 모두가 그 종착점이 우리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사고방식에 가장 충실한 신봉자였습니다. 제 데이터 모델, 제 논리적 추론은 이 높은 장벽을 계속해서 강화했습니다. 저는 저의 이성적이고 냉철함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민족 감정을 외치는 사람들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숫자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보지 못한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국가 전체를 도박에 끌어들이는 것이 우리 몇 세대가 힘들게 쌓아 올린 부를 가장 크게 배신하는 행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제 사고는 마치 프로그램된 조립 라인 같아서 통일에 대한 어떤 의제가 들어오든 결국에는 거대한 위험과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대한 보고서로 귀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조립 라인의 시작점, 즉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통일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질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질문은 당시의 저로서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인사 발령 전까지는 말입니다. 저는 새로운 임무가 지평선 계획에 경제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고 보안 등급이 매우 높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즉시 평소와 다른 점을 감지했습니다. 몇몇 경제학자 외에는 낯선 얼굴에 차분한 분위기의 중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들은 군부, 정보기관, 그리고 지정학 분야의 최고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제가 지난 20년간 받아온 훈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고 회의를 주재한 사람은 백발이지만 매서운 눈빛을 가진 퇴역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돈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거대한 동북아시아 지도를 펼쳐 보이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통일을 위해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 것인가를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은 다른 주제로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전 세계가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그 순간 저는 거대한 혼란과 함께 은근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오만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그들이 제시한 모든 것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한 번 한 번씩 제가 철옹성처럼 굳게 믿어왔던 인식체계를 부셔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통일에 대해 제가 꿰뚫고 있는 남북 통합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결론은 제 보고서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에게는 부채였던 것이 그들의 눈에는 자산이 되었고 제가 계산한 비용을 그들은 입장권이라고 불렀으며 제가 종결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정학 학자가 일어서서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 경제학 동료들은 통일을 정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독립적인 계정으로 보고 북한의 자산과 부채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것은 회계사의 시각이지 전략가의 시각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난하고 낙후되어 우리가 구원해야 할 2,500만 동포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는 70년간 억압되어 있던 지정학적 요충지를 보았습니다. 한국을 반도 국가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황금 열쇠로 단숨에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당시 의자에 앉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들렸습니다. 지정학적 요충지, 황금 열쇠, 이런 단어들은 정량화할 수 없었고 제 모델에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시스템적 쇼크의 위험, 수조 달러에 달하는 직접 투자, 이러한 것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황금 열쇠를 얻기도 전에 우리는 파산할지도 모릅니다. 그 장군은 저를 보지 않고 학자를 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비용 청구서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청구서를 바라보는 방식이 그것을 지출로 볼지 아니면 투자로 볼지를 결정합니다. 차이점은 당신이 당장의 분기 재무제표를 보는지 아니면 향후 50년간의 국가자산과 부채 대차대조표를 보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까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측정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위 예산 논리를 사용합니다. 당신들은 내년 재정 적자, 사회 복지 압력, 주식시장의 변동에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들의 시각은 내부를 향하고 수성적인 시각입니다. 반면 우리는 장기 권력 구조 논리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50년 후 한국이 세계 지도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글로벌 질서가 재편될 때 우리가 어떤 종류의 패를 쥐고 있을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시각은 외부를 향하고 진취적인 시각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숫자의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 모델이 틀렸거나 그들의 추정치가 더 정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인식 틀의 충돌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 같았습니다.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보여준 PPT의 두 개의 열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왼쪽은 제가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경제 비용, 사회 혼란, 인프라 재건, 난민 사태. 오른쪽은 제가 낯설게 느끼는 또 다른 단어들이었습니다. 전략적 기피, 물류혁명, 자원 통합, 인구 구조 최적화, 지역 권력 재균형. 저는 지적인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거대하고 모호한 이야기로 구체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논의가 깊어질수록 제 내면의 불편함은 서서히 소름 끼치는 경이로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논점 뒤에는 글로벌 대격변에 기반한 엄밀하고 심지어 냉혹하다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추론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냉정하고 심지어 냉철하다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론의 시작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를 벗어나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의 가치가 격동하는 세계 바둑판 위에서 얼마나 놀랍게 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국내의 대차대조표에서 시선을 들어 글로벌 권력 구조도로 강제적으로 옮겨야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각의 전환이 제 전체 인식 전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그 회의실에서 그들은 하루 종일 문외한인 저에게 그들이 보는 세상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매일 뉴스에서 연구 보고서에서 보던 질서정연하고 선형적으로 발전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거대한 지각 변동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의존해왔던
미국이 주도하는 비교적 안정된 글로벌 질서의 근간이 조금씩 침식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일방적으로 모든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힘은 상대화되고 있었고 그들의 관심은 내외부의 수많은 현안들로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변에서는 새롭고 거대한 힘의 중심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웃인 중국은 더 이상 힘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경제, 과학기술,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겨루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수백 년 세계사에서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수성하는 패권 국가와 부상하는 강대국 간의 경쟁과 대결은 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배경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세계는 단극에서 곧바로 양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코끼리 사이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비틀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방대한 핵무기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 무대 중심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꺼지지 않는 대국적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유럽, 중동, 심지어 극동에서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모든 지지대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쪽 이웃, 일본이 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서 그들은 최고의 기술과 정교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 국가화의 길을 걷는 동안 그들은 조심스럽지만 확고하게 전후 제약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 지역 질서에서 경제 규모에 걸맞은 더욱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힘의 구조는 명확한 피라미드 형태의 단극 구조에서 복잡하고 다중심적이며 다층적인 그물망 구조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욱 불안정하고 더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다극화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당시 그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퇴역 장군은 지도 앞으로 가서 지휘봉으로 동북아시아에 원을 그렸습니다. 그 원은 크지 않았지만 동시에 한반도, 중국 동북부, 러시아 극동, 그리고 일본 열도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옛 질서 속에서 우리는 냉전의 최전선이었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방어 진지로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다극 경쟁 질서 속에서 이곳은 더 이상 최전선이 아니라 중심이 되었습니다. 중심이라고요? 이 단어는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대륙의 변두리, 지정학적 막다른 골목길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네, 중심입니다. 그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 중, 러, 일 내 강대국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교차하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동맹 체계가 여기에 있고 중국의 1대1로 구상은 이곳에서 확장되기를 바라며 러시아의 동방 정책은 이곳에서 출구와 경제 파트너를 찾기를 기대하고 일본의 국가 안보와 경제 생명줄 또한 이곳의 해상 수송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강대국의 전략이 이곳에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래 세계 권력의 진원지입니다. 저는 그 지도를 응시하며 처음으로 그것이 더 이상 평면적인 종이가 아니라 입체적이고 긴장감 넘치는 에너지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7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산들이 솟아오르고 무너지면서 원래 산기슭에 있던 우리 땅이 갑자기 산봉우리들로 둘러싸인 천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략적 가치는 증가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옛 시대에는 분단되고 불안정한 한반도가 특정 강대국들의 이익에 부합했습니다. 그것은 완충지대로 상대방을 견제하는 말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학자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에는 모두가 이곳에 말을 놓으려 할 때 이 바둑판 자체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가장 큰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통일되고 강력하며 독립적인 태도를 가진 한반도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새롭고 진지하게 다루어야 할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구의 말도 아니며 그 자체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제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미래였습니다. 말에서 플레이어로의 신분 전환, 이 전환의 가능성은 저를 흥분시키면서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제가 줄곧 부채로 여겼던 통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눈에 통일의 가치는 한반도 내부의 자원 통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 세계 권력의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지불해야 할 내부 비용에만 골몰했지만 통일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거대한 외부 수익을 얻게 될지는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각은 마치 열쇠처럼 제 머릿속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권력 구조 논리로 제가 익숙한 예산 논리가 아닌 방식으로 제 국가를 다시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거대하고 심오한 모순 덩어리, 즉 자신이 처한 공간에 갇혀버린 산업 거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 강국을 건설했습니다. 제가 그 전략가들에게 제 데이터를 보여주었을 때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일말의 찬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글로벌 산업 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일반 대중의 상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부심이자 우리 힘의 핵심입니다. 저는 차트를 꺼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디램 시장 점유율은 70%를 넘고 낸드 플래시 또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모든 스마트폰, 모든 컴퓨터, 모든 데이터 센터 서버의 핵심 부품 공급이 이 작은 나라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석유를 쥐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우리의 조선업, 자동차 산업, 디스플레이 패널, 석유화학 산업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기술 연구 개발 능력, 효율적인 산업 조직 능력, 그리고 근면 성실한 국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 지표로 보더라도 우리는 명실상부한 강국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들을 설명할 때마다 그 퇴역 장군은 항상 그 거대한 지도 앞으로 걸어가 지휘봉으로 한국 지도 위에 가볍게 점을 찍었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화려한 풍선들을 순식간에 터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분석관, 그는 차분하면서도 매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겨우 이 좁은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면적은 겨우 1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은 군사 분계선으로 완전히 봉쇄된 전략적 고립섬 위에서 말입니다. 전략적 고립섬. 이 단어는 우리의 모든 장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우리의 강점은 압축되고 탄력성이 부족한 강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근육이 매우 발달한 거인이 좁은 우리에 갇혀 몸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단순히 좁은 토지 면적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전방위적인 구속이었습니다. 첫째, 산업 공간의 제약입니다. 반도체 공장, 석유화학 단지 등 우리의 핵심 산업시설은 수도권과 동남 해안의 몇몇 지역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평시에는 효율성이 매우 높지만 지정학적 긴장 시에는 매우 취약합니다. 전략적 깊이가 부족합니다.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나 심각한 자연재해조차 우리 국가 경제의 생명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 백업을 할 공간도, 핵심 시설을 분산시킬 공간도 없습니다. 둘째, 에너지 및 물류 제약입니다. 자원 부족 국가인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며 이 에너지의 거의 전부가 말라카 해협이라는 생명선을 통해 운송됩니다. 우리의 수출 상품 또한 해상 운송에 의존합니다. 육지에서는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는 항상 취약한 국제 해상 운송로의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대륙 국가처럼 다변화된 에너지 및 물류 경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발전 모델의 제약이 있습니다. 한 국가가 일정 단계까지 발전하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제한합니다. 우리는 더 큰 규모의 산업 기지를 건설할 수 없고
더 넓은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없으며 더 복잡한 물류 시스템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발전은 지리적으로 결정된 보이지 않는 천장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답답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좁은 무대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V12 엔진을 장착한 슈퍼카를 가지고 있지만 혼잡한 일방 통행로에서만 운행할 수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이 공간적 병목 현상 때문에 헛되이 소모되고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저를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노력하고 이토록 성공했지만 결국 바꿀 수 없는 선천적 조건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과는 취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좌절감 속에서 제가 줄곧 재앙으로 여겼던 시나리오가 갑자기 새롭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제 머릿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 병목 현상 자체가 깨질 수 있다면 어떨까? 만약 통일의 진정한 의미가 단순히 영토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전을 제한하는 구조적 족쇄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있다면 어떨까? 이 생각은 마치 섬광처럼 순식간에 제 머릿속의 모든 안개를 걷어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흥분이 뒤섞인 진실을 보았을 때의 생리적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달려가 남북 관련 데이터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계사의 비용 계산 시각이 아니라 엔지니어의 시스템 재구성 시각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더 이상 억지로 맞춰야 할 불완전한 두 경제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지난 70년간 비자연적인 힘에 의해 강제로 분리되었던 원래는 상호 보완적인 두 시스템 모듈이었습니다. 북한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 땅은 제 과거 보고서에서는 낙후된 농업, 정체된 산업, 그리고 막대한 재건 비용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는 다른 것들로 변모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공간이었습니다. 평범한 땅이 아니라 미래의 국가 전략 산업을 담을 수 있는 여백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남한에 더 이상 새로운 대규모 산업단지, 새로운 과학도시, 새로운 에너지 기지를 건설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있습니다. 북한에는 현대 산업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처음부터 가장 진보된 개념으로 계획할 수 있는 광활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둘째, 그것은 자원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북한의 자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전통적인 석탄과 철광석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글로벌 경쟁 구도 아래 땅속에 묻힌 히토류, 흑연, 마그네슘, 텅스텐 등 희귀 광물들의 가치는 무한히 커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 무기 시스템의 필수적인 전략적 원자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 이러한 산업의 세계적 선두주자였습니다. 셋째, 그것은 노동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규율이 강하며 거대한 인구 보너스를 가진 잠재력 있는 고품질 노동력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심각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지금, 이것은 가늠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연결점이었습니다. 그것은 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전략적 고립 섬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대한 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은 어떨까요? 우리는 북한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 자본, 관리 경험,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 그리고 강력한 조직 및 건설 능력입니다. 이 두 모듈을 다시 조합했을 때 일어나는 경이로운 반응은 결코 단순한 일 더하기 1은 2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형이 부유한 동생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갇혀있던 거인이 갑자기 족쇄를 푸는 열쇠를 찾은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잡한 수도권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반도체 공장을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광활한 평원에 기존 공장의 10배 규모에 달하는 새로운 글로벌 반도체 수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땅값이 저렴하고 전력 공급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으며 환경 수용력도 더 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과 비싼 전기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산악 및 수력 자원을 활용하여 대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기반 데이터 센터 밸리를 건설하여 미래 AI 시대에 가장 견고한 인프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류는 더 이상 바다를 우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 휴대폰과 현대자동차를 가득 실은 열차가 부산에서 출발하여 평양, 신의주를 거쳐 며칠 안에 베이징, 모스크바, 심지어 베를린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사슬은 전례 없는 수직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채굴된 희토류는 직접 남한의 공장으로 운반되어 정제 및 가공되고 칩과 배터리로 제작된 후 우리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조립되어 전 세계로 판매될 것입니다. 고도로 자율적이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폐쇄형 공급망이 한반도 내부에 형성될 것입니다. 저는 시뮬레이션을 할수록 더욱 놀랐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술이나 합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탄생이었습니다. 새로운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경제 시스템의 탄생이었습니다. 그것은 8천만 명이 넘는 통일 시장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이테크에서 기초산업까지 완전한 산업사슬을 가지게 될 것이며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장군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통일 초기에 진통에만 매달려 진통 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대한 기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 비용 청구서 뒤에는 우리가 새로운 판에 참여할 수 있는 입장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한때 통일이 한국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통일만이 한국의 모든 잠재력을 진정으로 잠금 해제하고 우리를 숙명의 족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세계 강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사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저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은 다름 아닌 제가 이전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야, 바로 인공지능 AI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평선 계획의 후속 논의에서 AA라는 단어의 언급 빈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지정학적 전략 논의가 왜 과학기술 개념에 집중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계획을 더 세련되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제가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비밀리에 초청된 한 기술 컨설턴트가 우리에게 비공개 강연을 했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제 인식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알파고니 챗봇이니 하는 AI에 대한 고정관념을 잊으십시오. 미래 AI 경쟁은 본질적으로 알고리즘 경쟁이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 경쟁입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이것은 땅, 에너지, 물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는 AA 모델을 구동하는 것은 방대한 컴퓨팅 파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파워의 핵심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부지 면적이 수십만 제곱미터에 달해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력 소모량은 더욱 엄청납니다. 첨단 AI 데이터 센터의 연간 전력 소모량은 수십만 인구의 중소도시와 맞먹을 수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의 전력은 결국 열의 형태로 발산되어 엄청난 양의 물을 냉각에 사용해야 합니다. AI의 지능은 전기와 물로 태워 만들어집니다. 그는 결론지었습니다. 미래 한 국가의 AI 산업의 한계는 얼마나 많은 똑똑한 프로그래머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친환경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건설 가능한 땅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묘사한 모든 것이 거의 한 글자 한 글자가 한국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AI 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뇌의 생산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뇌를 놓을 몸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국토는 좁고 인구 밀도는 극도로 높으며 땅값은 비쌉니다. 한 뼘 땅도 귀한 한국에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부지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우리의 정의 요금은 산업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이며 전력 공급이 에너지 수입에 고도로 의존하고 있어 안정성 또한 항상 불안 요소입니다.
잔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새로운 기술 혁명의 중심에 서 있었고 가장 핵심적인 기술, 차나버섯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가장 기초적인 물리적 제약, 땅과 전력 때문에 전체 경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을 설계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장착할 만큼 큰 차체가 없고 그것을 구동할 만큼 충분한 연료도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격이었습니다. 이러한 무력감은 단순히 경제적 낙후보다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한 구조적 난관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 거대한 한반도 지도가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모습이 순식간에 너무나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면 회색빛 도시, 낙후된 농촌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AI 시대의 필터를 통해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활하고 인구 밀도가 낮은 땅은 더 이상 미개발이 아니라 완벽한 캔버스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대규모로 합리적으로 배치된 AI 인프라 벨트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한처럼 혼잡한 도시의 틈새에서 귀중한 공간을 차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곳의 산과 강은 더 이상 교통의 방해가 아니라 거대한 녹색 배터리였습니다. 북한의 수력 자원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개발률은 극히 낮습니다. 또한 긴 해안선과 광활한 고원이 있어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통일된 한국은 북한의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남북 전력망이 상호 연결된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너지 시스템은 AI라는 전력 소비 괴물에게 끊임없이 동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추운 기후도 단점에서 장점으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운영 비용 중 하나는 냉각입니다. 기후가 서늘한 북한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 냉각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낙후되고 부담으로 여겼던 지역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 아래에서 갑자기 우리가 가장 희귀하고 가장 귀중한 전략 자산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그 공허함이 장점이 되고 그 추위가 장점이 되며 그 미개발 또한 장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단점들이 AI 시대에는 거의 모두 장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가치의 완전한 전복이었습니다. 마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황무지 아래에 거대한 금광이 발견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광은 마침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남한의 반도체 기술, 자본, 인재를 북한의 공간, 에너지, 환경과 결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칩 설계 및 제조부터 슈퍼컴퓨터 센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글로벌 유일의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뇌의 공급자가 아니라 뇌부터 몸통, 그리고 박동하는 에너지 심장까지 전체 AI 생명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너무나 매혹적이고 거대하여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논리적 흐름은 너무나 명확하고 견고하여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전략가들이 통일에 대해 그토록 광적인 확신을 가졌던 이유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단순히 민족의 통일이 아니라 다음 기술 물결 속에서 한 문명이 곡선주로 추월을 이룰 수 있는 천재이루의 역사적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첨단 기술의 구름 위에서 단단한 땅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또 다른 심오한 혁명이 그 지도 위에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혁명은 철강, 철도, 화물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세계 물리지도에서 한국의 위치를 바꿀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의 공통된 인식 혹은 숙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섬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국토가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지만 248km에 달하는 군사분계선은 무정한 빗장처럼 우리를 대륙과 완전히 단절시켰습니다. 제 아버지는 원양 화물선 선장이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석유부터 식량까지, 우리의 경제 생산물인 자동차부터 휴대폰까지 거의 99%가 푸른 바다 위 해상 통로에 의존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전형적인 해양 경제였습니다. 우리의 항구 도시 부산과 인천은 세상을 연결하는 우리의 생명선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우리를 성공시켰지만 동시에 우리를 제약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류 비용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서울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은 말라카 해협, 인도양, 수에즈 운하를 거쳐 긴 해상 항해를 해야 했고 수주일이 걸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경제 생명줄이 항상 몇몇 중요한 해상 요충지의 손에 달려 있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평선 계획 회의에서 한 교통전략 전문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도에는 전통적인 푸른색 해상 운송로가 약화되어 있었고 그 대신 굵은 붉은색 선으로 표시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 노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붉은 선들의 시작점은 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이 통길은 한국에게 가장 직관적이고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반도 종착역에서 대륙 교두보로 변모할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남북 간의 철도 노선이 연결되고 현대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명했습니다. 나의 부산에서 출발하여 서울, 평양을 거쳐 북쪽으로 이어지는 철도 노선은 중국의 만주 횡단 철도와 연결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화물이 며칠 안에 베이징, 나아가 중국 북부시장 전체에 직접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노선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화물이 기차를 타고 광활한 시베리아 평원을 가로질러 2주 이내에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 등 유럽의 심장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해상 운송보다 절반 이상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며 더 나아가 경쟁력입니다. 그 전문가는 강조했습니다. 고부가 가치이며 시간에 민감한 전자제품과 부품에게 이것은 혁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즉시 우리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을 떠올렸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교체 주기가 매우 빨라 경쟁사보다 일주일, 심지어 며칠 먼저 시장에 도착하는 것이 막대한 상업적 이점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화물 운송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의 속성을 더욱 깊이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륙 동쪽에 고립된 변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일본,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화물은 우리의 항구를 통해 상륙한 후 기차로 환승하여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운송될 수 있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용자에서 핵심적인 노드, 즉 육해 복합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에게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영향력을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치 역동적인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고속 열차가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서울역을 굉음과 함께 출발하고 기관차 앞머리에는 베이징행과 모스크바행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과거에는 순수한 환상이었지만 지금의 논리적 추론 아래에서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 개의 철도 노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로서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화물선이 오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대륙 깊숙이 우리의 경제적 촉수를 능동적으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장은 더 이상 항구가 닿는 곳에만 국한되지 않고 철도 노선을 따라 대륙의 모든 곳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러한 섬에서 다리로의 전환은 AI 인프라 혁명만큼이나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후자가 우리에게 디지털 공간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구축한다면 전자는 물리적 공간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간, 에너지, 물류의 재편이 충분히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다음으로 가장 실질적인 카드, 즉 북한 땅 아래 묻혀있는 침묵의 보물들을 내놓았습니다. 과거 우리는 북한의 광물 자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모순된 심리에 빠지곤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곳에 풍부한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석탄이나 철처럼 조악하고 지난 산업시대에나 어울리는 투박하고 덩치 큰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첨단 기술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는 매력이 제한적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평선 계획의 자원평가 보고서에서 저는 일련의 낯선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이 이름들은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에서 연금술과 같은 마법을 부리는 것들이었습니다. 너디뮴, 디스프로슘, 터뷴, 리튬, 흑연. 자, 이것들은 희토류와 희귀금속입니다. 보고를 담당한 광업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광물이 아니라 21세기 산업의 비타민입니다. 이것 없이는 고성능 영구자석 모터도, 전기차 배터리도, 스마트폰 화면도, 첨단 레이더와 미사일 시스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 영토 내 희토류의 잠재 매장량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중에는 첨단 기술 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중희토류가 다량 포함되어 있었고 그 가치는 일반 희토류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우리 국가의 산업적 강점과 완벽하게 놀랍도록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국이며 칩 제조의 여러 단계에서 희토류 원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국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 온이참이며 배터리의 핵심 재료는 바로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으며 전동화와 지능화로 전환하고 있고 전기차를 구동하는 고효율 모터는 너디뮴 자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전략적 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100% 의존해왔습니다. 우리의 공급망은 글로벌 시장 가격 변동과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정 자원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전체 산업 사슬이 공포에 빠지는 상황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바뀐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삼성 휴대폰 화면 제조에 필요한 희토류가 공장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광산에서 나온다면 어떨까요? 현대 전기차를 구동하는 모터 재료를 더 이상 먼 나라에서 수입할 필요 없이 국내 철도를 통해 공장으로 직접 운송할 수 있다면요. LG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 공급처가 더 이상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나라 북부라면 어떨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원자재 채굴, 정제부터 최종 제품 제조까지 완전히 내부 순환하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첨단 기술 산업 사슬을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점점 더 취약해지고 정치화되는 시대에 이러한 전략적 자율성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광업 전문가는 제가 깊이 기억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의 전략 광물과 남한의 첨단 산업은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이들이 하나가 될 때 터져 나오는 에너지는 폭발적일 것입니다. 저는 통일이 단순히 공간과 통로의 확장을 넘어 심오한 내공 수련임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산업 거인인 우리에게 더 강건한 골격과 더 풍부한 혈액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차원에서 우리 국가 전체 산업 시스템의 회복력과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인식 충격과 재정립 과정을 거친 후 저는 마침내 모든 파편들을 하나의 완전하고 웅장한 그림으로 맞춰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앞에 섰을 때 저는 전례 없는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통일된 한반도가 단순히 더 커진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본질이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는 제조업 국가였습니다. 수입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좁은 국토에서 고품질의 공산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그것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데 능숙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가공무역계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플랫폼 국가로 업그레이드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플랫폼이란 무엇일까요? 플랫폼은 자원의 집결지이자 연결의 허브이며 규칙의 제정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광활한 국토 공간과 청정에너지 기지를 확보하여 글로벌 AI 및 데이터 산업에 물리적 플랫폼을 제공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기술 기업들은 우리의 저렴한 전력과 안전한 환경을 활용하여 이곳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통해 물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화물과 자본이 이곳에서 만나고 환적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실크로드의 동방 로테르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자재부터 첨단 완제품까지 완전한 산업사슬을 갖추게 되어 공급망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첨단 기술 기업들은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 부품 공급을 원한다면 우리와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제조업 네트워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노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플랫폼 속성이 하나로 합쳐질 때 완전히 새로운 국가 형태가 부상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더 이상 GDP 수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우리의 영향력과 통제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규칙의 수용자가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규칙 제정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작성했던 보고서들, 비용에 대한 계산들을 떠올리며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식료품점 장부로 항공모함의 가치를 측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계산은 정확했지만 제 인식의 차원은 완전히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GDP 성장은 이 거대한 변화 과정에서 가장 표면적이고 가장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입니다. 그 진정으로 심오한 함의는 국가 운영체제의 업그레이드에 있습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반 운영체제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혁명적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단순히 더 강해지는 것을 넘어 다른 종의 존재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새롭고 활기 넘치며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존재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하고 민감한 권력 각축장인 동북아시아에 등장하는 것은 마치 잔잔한 연못에 거대한 돌이 던져져 수많은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플레이어들은 우리를 다시 보고 그들의 전략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통일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결코 한반도의 내부 문제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논의의 분위기를 전례 없이 진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의 논의가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담고 있었다면 이어지는 추론은 현실주의의 차가움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퇴역 장군은 지도 위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상징하는 말들을 이미 하나가 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배치했습니다. 톤길되고 강력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한국은 이 지역 지난 70년간 가장 큰 지정학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 플레이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미국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은 더 이상 말 잘 듣지 않는 동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편으로는 더 강력한 한국이 서태평양 방위 부담을 더 잘 분담하고 잠재적 적을 억제하는 더욱 견고한 닻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융합되고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직접 연결되며 더 큰 자율권을 가진 한국이 과연 과거처럼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할까요? 이것은 워싱턴에서 심오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와 미국의 관계는 과거의 거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더욱 평등하고 복잡한 파트너 관계로 철저히 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이웃입니다. 과거 분단된 한반도는 어느 정도 미중 간의 전략적 완충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이 등장하면 이 완충지대는 사라집니다. 8천만 인구, 최첨단 기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통일 국가가 중국의 문턱에 직접 나타나면 베이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를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볼까요? 아니면 미국 동맹국이 주도하는 잠재적인 전략적 위협으로 볼까요? 중국의 태도는 통일 후 우리의 대외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일본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복잡하고 민감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는 치열한 경쟁자입니다. 통일 한국은 더 넓은 산업 공간, 더 완전한 공급망, 더 저렴한 노동력을 갖게 되어 조선, 자동차, 전자 등 여러 분야에서 일본에 더욱 강력한 도전을 제기할 것입니다. 지역 문제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는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전통적인 지위에도 필연적으로 충격을 줄 것입니다.
도쿄는 실력과 규모가 완전히 다른 이웃을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입니다. 모스크바는 극동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줄곧 바라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 특히 그 발달된 제조업과 자본은 러시아 극동 개발 계획의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철도 연결을 통해 한국은 러시아 에너지와 자원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는 미국이 통일 한국을 통해 그 영향력을 자국 국경선까지 더욱 확대하는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들으며 저는 전례 없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통일이라는 바둑판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북한 양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강대국들의 모든 게임판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발 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다른 플레이어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생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지혜와 외교 역량에 관한 궁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지평선 계획의 보안 등급이 왜 그토록 높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가장 핵심적이고 민감한 생존 전략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는 것은 위대한 부흥으로 가는 밝은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함정으로 가득 찬 가시밭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서 경제와 외교적 역학 관계 외에 가장 단단하고 차가운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 및 안보였습니다. 이 차원은 저에게 통일이 가져올 구조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군사 전략가들의 눈에 지도는 단순히 지리적 정보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 거리, 그리고 방어막에 대한 공수도면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보여준 군사지도 위에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은 전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 경제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메가시티인데 그 북쪽 경계가 군사분계선 DMZ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는 적의 장거리, 포병 사거리 내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리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적 심장이 이론적으로 적의 직접적인 화력 위협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취약하고 완충지대가 전혀 없는 방어 태세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군사 배치, 모든 방어 계획은 이 잔혹한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깊이가 부족했습니다. 전략적 깊이, 이 단어는 예전의 책에서만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실에서 저는 그것의 무게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것은 공격받았을 때 후퇴하고 재편성하고 병력을 재배치하여 장기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핵심 지역이 여러 겹의 지리적, 군사적 방어막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지도 위에 붉은 군사분계선을 지우고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보십시오. 그 장군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국방 경계선이 북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확장되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국방전선은 우리 모든 인구와 산업 핵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울은 최전선 도시에서 안전한 내륙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꿈에 그리던 전략적 깊이를 마침내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광활한 북부 산악 지역에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군사시설과 전략 비축 물자를 더 안전하고 은밀한 후방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더 큰 기동성과 운신의 폭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군의 건설 방향과 작전 교리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수대기를 핵심으로 하는 방어적 전략에서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역 거부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국토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공군은 더 많은 비행장을 배치할 수 있고 해군은 더 많은 전략적 모항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육군의 배치 또한 더욱 유연해질 것입니다.
저는 한 국가의 군사력이 단순히 얼마나 많은 비행기와 탱크를 가지고 있느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군사력이 어떤 지리적 용기 안에 배치되는가에도 달려 있습니다. 같은 군대라도 좁고 취약한 공간에 배치될 때와 광활하고 깊이 있는 공간에 배치될 때 발휘할 수 있는 전투력은 전혀 다릅니다. 통일은 우리의 강군의 꿈에 가장 견고하고 가장 필수적인 물리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생존 능력과 안전 계수를 높여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드웨어적 역량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거대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방위 산업입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K9 자주포, K2 전차, T-50 고등 훈령이 등은 국제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으며 우리는 글로벌 무기 수출 시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위 산업 또한 국토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형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할 더 넓은 시험장이 필요했고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더 광활한 영공이 필요했으며 대형 전투함을 건조하고 유지 보수할 더 많은 항구가 필요했습니다. 통일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통일되고 더욱 강력한 전략적 자율의식을 가진 한국은 국방력에 대한 더 높은 요구를 제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첨단 무기에 대한 국내의 막대한 수요를 자극하여 방위 산업에 안정적이고 방대한 내부 시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수요의 견인은 우리의 이미 강력한 산업 기반과 기술력과 결합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크게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은 잘 알려진 기술 인큐베이터입니다. GPS, 인터넷, 제트 엔진 등 많은 최첨단 기술이 처음에는 군사 분야에서 탄생하여 점차 민간 시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군민 겸용 기술입니다. 더 강력한 방위 산업은 단순히 우리의 군사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는 기술과 인재가 우리의 반도체, 항공우주, 신소재 등 민간 첨단 기술 산업을 다시 육성하여 선순환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과학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의 또 다른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통일 한국이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 항공모함, 탄도미사일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 억지력을 넘어 한 국가의 산업 및 과학 기술력이 정점에 달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발언권과 존경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AA 시대의 인프라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물류혁명에 이르기까지 지하에 잠자고 있는 전략 자원에서 국가 본질의 플랫폼화 업그레이드에 이르기까지 격동하는 국제정세에서 견고한 국방안보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고 엄밀한 논리사슬이 제 앞에 명확하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처음 그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은 과연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인가 아니면 천재일우의 기회인가? 이제 저는 마침내 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비용에 대한 보고서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통일 초기의 경제적 진통, 사회 통합의 거대한 도전은 모두 실제하는 것이며 심지어 우리의 가장 비관적인 예측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2조 유로라는 비용 청구서는 단지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용만 보고 이 자지출이 구매하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전략적 근시안입니다. 이것은 마치 집을 짓기 위해 벽돌과 시멘트를 사는 데 드는 비싼 비용만 보고 집이 완성된 후 그것이 제공할 안전, 편안함, 가치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비용에만 매달리는 것은 우리가 줄곧 통일을 역사적 유산이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담이자 책임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평선 계획의 전략가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저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통일은 해결해야 할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붙잡아야 할 미래의 기회였습니다.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거대한 전략적 투자였습니다. 이 투자의 수익은 단순한 GDP 성장이 아닙니다. 그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국가 발전을 억압하는 구조적 족쇄를 풀고 우리의 모든 잠재력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AI 혁명에서 가장 유리한 인프라 거점을 선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정학적 고립섬에서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안전하며 자율적인 첨단 기술 산업 사슬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역적인 제조 강국에서 글로벌 플랫폼 국가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격동하는 국제 신질서 속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플레이어 지위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의 가치는 어떤 경제 모델로도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한 국가, 한 민족이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할 것인지, 우리의 후손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독일의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네, 그들은 통일을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들은 통합된 8천만 인구를 가진 강력한 국가를 얻었고 명실상부한 유럽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통일이 없었다면 독일이 오늘날과 같은 국제적 위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할 차례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하고 차량은 분주하며 불빛은 휘황찬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몇 세대의 노력의 결과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자격도 있습니다. 통일이 이 모든 것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저 또한 한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은 또 다른 더 깊은 감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 역사적 거대한 가능성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저는 우리가 거대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돈을 써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선택이 아니라 배에 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륙으로 향하는 거대한 배가 우리 눈앞에서 곧 출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라는 이름의 그 배표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비싸지만 이 배를 놓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동시에 증오하는 혼잡하고 제한된 이 반도에 영원히 갇힐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몇 가지 질문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혹은 세계는 처음부터 미래의 게임판에서 이 반도의 진정한 중요성을 오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무거운 비용 청구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가는 웅장한 청사진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문서를 응시할 것인가?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직접 목격한 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모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